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생활과 윤리, 도덕적 탐구의 방법 관련해 가지고 조금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강을 통했을 때도 이 부분을 조금 스킵했었는데요. 일단 우리가 내신 시험을 칠 때는 해당 범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 건의도 있어가지고 해당 내용을 조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덕적 추론에 있어가지고 우리 도덕 원리라는 부분 설명이 됐었죠. 그 중에서 보게 되면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도덕 원리가 보편화 가능해야 된다. 이게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서 교과서에는 현재 보편화 결과 검사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할 교환 검사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을 건데요. 호석 검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반증 사례 검사도 있습니다. 요 두 가지도 마찬가지로 보편화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검사법이다 라고 해서 잠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도덕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 판단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검사 방법이 뭐냐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없는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없는지를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판단에서는 보고자 하는 내용,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겠죠. 그때 많은 정보를 우리가 수집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소홀히 해가지고 성급하게 일반화를 시키게 되면은 사실 판단이 거짓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덕적 추론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덕 판단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도덕 원리에서는 교과서의 보편화 결과, 역할 교환 검사 이 두 가지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속 검사라든지 반증 사례 검사라는 것도 존재를 한다. 그리고 사실 판단에서도 검사 가능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속 검사, 반증 사례가 어떤 건지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고속 검사입니다. 고속 검사라는 것은 고속이 무슨 뜻이죠? 끼어안는 겁니다. 호위한다. 무엇을?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원리가 있으면요, 그 원리를 넘어선 더 큰 개념으로 끼어안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장하는 사람의 원리가 상대방으로부터 도전을 받을 때 내가 어떤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는 거죠. 이때 그것을 좀 더 상위의 원리를 제시를 해가지고 정당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었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사가 우리 친구한테 쉬는 시간에 도시락을 까먹으면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처럼. 그래서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죠. 배고프면 까먹을 수도 있지 않아요? 배고프면 까먹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배고프면 까먹을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수긍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어떻게 하죠? 이 사용했던 도덕 원리보다 더 큰 개념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 쉬는 시간에 도시락을 까먹은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 도덕 원리보다 더 큰 개념으로 다른 친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더 큰 개념으로 더 큰 원리를 갖다 대어 가지고 고속 검사를 활용해서 보편화 가능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배고프다고 아무 때나 밥을 먹으면은 다른 친구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석 검사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혹은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도덕 권리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를 한다면은 그보다 더 큰 도덕 권리를 활용해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반증 사례 검사입니다. 반증 사례 검사라는 것은 당신이 주장이 맞다면, 당신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원리에 입각해서
어떤 주장을 할 때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은 이러이러한 것도 맞겠네요? 라고 하면서 또 다른 반대의 예를 든다는 거죠. 그래서 명백한 반증 사례, 반대되는 사례를 제시해서 상대방이 전제하고 있는 도덕 원리를 반박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보게 되면은 교사, 단정하게 하고 다니는 것이 어떠니? 라고 우리 학생한테 얘기를 하니까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어때요? 그게 요즘 유행인데요. 이 친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행이니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학교라는 교육적인 공간에서 옷이 단정하지 않거나 용의가 단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의 제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학생의 원리에 따라가지고 반대 사례를 갖다 대는 겁니다. 이 친구는 지금 뭐라고 하죠? 유행이라고 하면 문제되는 게 전혀 없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유행이라면 뭐든지 해도 된다는 말이구나. 그렇다면 문신도 해도 되겠네? 문신? 요즘에 젊은 친구들 문신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어떤 사례를 들어가지고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도덕 원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우기 전에 교과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이 내용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우리가 토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미일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미일이 얘기하고 있는 입장은 뭐였죠? 인간의 오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의견은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게 뭐였냐면은 포포였습니다. 포포의 합리주의 태도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강조하죠? 비판, 상대방의 비판을 수용을 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밀과 같이 인간이란 존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결함을 지닐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의견들을 반드시 혹은 귀담아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비판을 수용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배움의 자세에 있다라고 하면서 포포도 마찬가지로 합리주의적 태도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마스 같은 경우는요, 이상적 담론사항이라고 해서 미일이나 포포와 같은 견해하고는 관점에서는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통하는 맥락은 비슷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론사항에서는 역시 소수의 의견을 존중을 하는데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라 목적 합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상적 담론사항을 만들어서 올바른 이상적인 대화 사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 의견을 존중했다는 점에서는 밀, 포퍼, 하버마스 동일합니다. 근데 포퍼나 밀의 경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 오류 가능성이 더 강조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하버마스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일단 목적 합리성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상적인 대화 사항을 하기 위한 원칙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방향에서 우리가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담론상, 담론, 낯선 단어죠. 대화입니다. 대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의 사항이 제시가 됐어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야기의 사항 속에서 우리가 무한정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결과를 중시하고 효율성을 중시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수의 의견을 무시를 해가면서 결론을 도출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목적 합리성이랍니다. 자, 학급 회의를 한다든지 혹은 어떤 회의를 할 때 정해진 시간은 50분입니다.
근데 50분 안에 뭐 소풍을 가야 된다, 체육대회를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뭐 학술제를, 학예제를 준비를 한다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50분 안에 일단 결론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회의 결론을 내야 되겠다라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목적 합리성에 맞추다 보니까는 효율적인 관점에서 결과를 빨리 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버마스가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대화 상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 외압과 강제가 없이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눈 데 있어가지고 외부적인 어떤 간섭, 디스터브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떤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이 원칙이 예를 들면은 일단 이야기되는 내용들은 모두 참된 내용이어야 되겠다는 점에서 진리, 그리고 상호간에 신뢰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진실, 원칙,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바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끔 올바른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 타당한 근거에 의한 정확성을 갖춰야 됩니다. 외압과 강제 없이 이런 원칙이 정해진다고 한다면 이상적인 대화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목적 합리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어떤 외부적인 혹은 강제에 의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건 사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효율성의 관점에서 결과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공리주의에서 얘기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자, 시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소풍 서울로 갈 거냐, 부산으로 갈 거냐 두 개의 의견만 가지고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소수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소수의 의견들이 무시되는 거죠. 이것을 비판을 하면서 이상적 담론 원칙으로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외압과 강제가 없는 이상적 담론 사항을 하버마스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도덕적 추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EBS 강의를 들었었죠. 자, 이 내용 중에서 조금 내신 시험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강의에서도 내용을 잘 정리가 됐었는데요.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도덕적 추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내가 학습한 뒤에 학습 내용을 정리를 할 때 정리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도덕 원리의 보편화 가능성을 검토할 때 어떠한 방법을 했는지, 어떤 원칙이 있었고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이것들이 또 나중에 도덕 판단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도덕 원리와 도덕 판단은 뭐가 개입이 되어 있었다? 가치가 개입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실 판단의 진위 여부, 여기서는 가치가 개입이 안 되죠. 사실의 어떤 진위 여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의 진위 여부를 가릴 때 사실의 근거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한 번 더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야지만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 때 헷갈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식적인 측면 얘기했었죠.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 도덕 판단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도덕 원리가 주어질 때, 도덕 판단이 주어질 때 내가 고를 수 있는 사실 판단은 어떤 내용이 되는지, 혹은 도덕 원리가 주어졌을 때 사실 판단과 도덕 판단의 관계 속에서 뭐 도덕 판단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도덕 판단이 무엇인지를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통해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지만 내신 관리가 조금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게나마 여러분들에게 도덕적 탐구 예방법 관련돼 가지고 보강 내용을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과제는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을 서술하는 겁니다. 학습 내용을 서술하는 거니까 아직 못하고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진행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